안녕하세요. 공대영 이독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공위성은 이미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혹시 발사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의 실패 끝에 2013년 1월 30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던 나로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로 구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로켓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노즐이 하나 달려있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로켓이니까요. 여기 1단에는 1단 로켓이 있고, 이제 2단 로켓이 있는데, 2단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2단 로켓 부분이 있는데, 1단은 액체 연료 로켓입니다. 이게 러시아 주도하에 공동 개발로 이루어졌고요. 2단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고체 연료 로켓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 안에 인공위성이 여기 탑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껍데기를 우리가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로켓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부분이 가열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페어링이라고 하는 덮개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페어링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에서 바로 이 2단 로켓을 점화시켜서 고체 연료 로켓을 점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여기저기 이제 제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로켓이었습니다. 물론 이 나로 개발을 통해서 우주 강국 러시아의 발사체뿐만 아니라 발사할 때 로켓만 있다고 발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상의 발사장 그 시스템 그 전반에 대해서 설계하고 또 만들어내고 제작을 하고 또 운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노하우들을 익힐 수 있었고 특히 전자제어 기술. 자, 당연한 거지만 인공위성을 쏘는데 과정에 있어서 이 로켓에 전자제어를 해야겠죠. 이런 기술들, 전자제어 장치들이 다 윗부분에 있습니다. 또 관성항법 유도 기술. 얘네들이 자동차처럼 그냥 도로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관성 유도 장치를 통해서 광성 항법 유도 장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 자체 그리고 그 자이로스코프 장치 관성 항법 유도 장치 자체가 이 윗부분에 다 탑재되어 있고 우리 기술을 만든 겁니다. 또한 로켓의 자세 제어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노즐의 방향을 조절하는 뭐 추적 편향 노즐이라든가 이런저런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익힐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인공위성 보호 덮개인 이 페어링 있죠? 이 페어링을 분리하는 기술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쉽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때가 되면 두 개가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인공위성이 노출되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나로 1호의 경우엔 첫 번째 발사했었던 나로의 경우에는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얘가 분리되어야지만 정상 궤도, 우리가 원하는 궤도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궤도보다, 우리가 목표했던 궤도보다 더 낮은 궤도에 오를 수 있었고 그 고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떨어지게 됐죠. 두 번째 경우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공중에서 폭발을 해갖고 아쉽게도 두 번째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시도가 우리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결국엔 우리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나로 개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와 협력해서 했잖아요. 이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제한의 예산, 무제한의 인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이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협업을 하는 것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우리가 노하우를 어느 정도 얻어낸 다음에 독자 개발을 통해서 완전한 국산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진정한 한국형 발사체가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떨까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여러분 스푸트니크는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인공위성이에요. 별 기능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아마추어 뭐라고 하죠? 그걸? 아마추어 통신사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계속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었던 그 스푸트니크가 있고요.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유리 가가린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셀카를 찍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눈, 코, 입이 있는 이렇게. 자, 이 사진 너무 익숙하니까 다 아시죠?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 이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낸 미국, 이 나라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주로 영국에 이제 연합군으로 쏘아보냈지만 대부분 영국으로 쏘아보냈던 그 V2 로켓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로켓을 개발한 개발자가 바로 폰 브라운인데 이분이 종전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한 로켓이 바로 레드스톤 로켓인데 이 로켓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초기의 그 레드스톤 로켓이 바로 V2 로켓의 개량형입니다. V2 로켓을 만든 사람이 가서 이걸 개량해서 만든 걸 가지고 미국이 최초의 인공위성도 쏘고 최초의 우주인도 배출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그 과학자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최초의 로켓을 쏘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해군이 개발하려고 예정됐었던 로켓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해군이 예정했었던 벵가드 로켓을 통해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조금 자만했던 게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야. 핵도 최초로 개발했었던 게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전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소련?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먼저 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그냥 계획만 있었던 벵가드 로켓을 이용해서 당연히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소련은 그때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최대한 하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던 스푸트니크를 소련이 먼저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급한 마음에 여론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소련이 그러면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는 거는 혹시 핵을 나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위에서 우리 위성 사진을 다 보면서 미국을 다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들과 언론에서 이제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허둥지둥 당시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았었던 벵가드 로켓을 쏘게 됩니다. 결과는요, 2초 만에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있습니다. 벵가드 로켓 발사하자마자 2초 만에 폭발하는 것들 아직도 있습니다. 흑역사로 남게 됐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기회를 잡은 폰 브라운이 결국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로 사람을 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독일에서 V2 로켓을 만들었던 그 개발자가 미국에서 직접 본인이 로켓을 만들면서 미국의 우주 경쟁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소련은 어떨까요? 우주 경쟁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소련이 했었던 그 스페이스 레이스를 지칭하는데 소련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했을까요? 자, 소련은요, V2 로켓을 만들던 그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미국을 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공장들을 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설계도들도 다 싹 가져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소련도 V2 로켓에 대한 어떤 기술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공장을 뒤지면서 숨겨져 있었던 여기저기서 이제 설계도를 구해냅니다. 또 미국에 항복하지 않았었던 몇몇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켓을 조립하던 그 기술자분들, 또 실제로 거기서 노동하던 노동자들을 데리고 소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에 맡긴 임무가 뭐냐면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라 이것도 아니고요. V2를 다시 조립을 해라였어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재현을 하도록 하고 그 노하우를 옆에서 지켜보고 얻게 됩니다. 실제로 V2 조립했었던 V2를 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설계도 있었죠. 완성품 V2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발사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설계도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노즐에 제대로 불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과정까지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 독일 과학자들 집단에게 로켓을 이렇게 숨겨놓고서 여기서 로켓을 개발해 계속 개발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고요. 그 노하우를 계속 얻어오면서 결국엔 자체 제작 기술, 로켓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 로켓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놀로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와 세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낸 그 로켓 R7 로켓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스푸트니크와 유리 가가린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V2를 제작하던 독일 과학자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러시아가 스스로 R7 로켓을 성공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소련의 경우에는 그걸 조립하던 분들을 데리고 가서 개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R7 로켓을 만든 거고요. 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정말 오래됐겠죠? 재미있는 것은
그 R7을 개량한 로켓이 아직도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설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계도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작하는 노하우, 또 이것을 발사하는 과정에서의 운용의 노하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로켓의 설계도를 우리가 입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이 단박에 로켓을 쏘는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주 작고 디테일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개발하는 과정,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운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폰 브라운이 V2 로켓의 시제품을 가지고 이걸 만들자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죠. 그 다음에 실전에 쓰이는 그 로켓을 제작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2년 동안 6만 5천 군데 이상의 크고 작은 개량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당시의 초기 버전의 탄도미사일이었죠. 이걸 개발하는데도 이런 노력들이 필요했다면 실제로 지구 궤도를 돌 수 있는 이런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노하우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를 아무런 기초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우리 독자 기술로, 우리만의 기술로 시작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각고의 시행착오, 그리고 재도전을 계속해야겠죠? 이렇게 하다가 얻어진 노하우를 일단 흡수를 하고 그리고 소화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켓 기술 혹은 우주 발사체를 자체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설계도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은 기술의 총합, 그리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얻어진 노하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 성공했었던 그 발사체를 계속 재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스톤 로켓은 어땠습니까? 결국엔 V2 로켓의 개량형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R7 로켓을 개량했던 지금의 소유주 로켓 있죠? 이건 아직도 현역입니다. 이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수많은 기술을 계속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켓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쉽게 그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게 노즐을 하나 달립니다. 그런데 좀 커다란 로켓을 보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로켓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단 로켓인데 2단짜리를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고 3단이네요. 이렇게 여기에 노즐이 하나 달리게 하지 않고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개가 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런 형태의 로켓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로켓이 자, 이렇게 달려 있는 로켓도 보신 적 있을 거고요. 소유주라고 하는 로켓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노즐이 하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들의 노즐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아래에 노즐을 여러 개를 달아놓는가? 하나의 커다란 노즐을 쓰면 되지 않는가? 작은 노즐을 왜 여러 개 달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것은 노즐이 여러 개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엔진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엔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엔진을 처음부터 다시 제작하겠다. 이건 일단 어렵고요. 또 많은 시간과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또다시 엄청난 수많은 실패들을 하겠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성공했다면 그 엔진들을 이렇게 병렬로 묶어 놓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엔진이 있네. 그럼 이걸 재활용하자. 새로 커다란 거 하나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계획에서 세턴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지구인을 달로 보내는 그 과정에서는 F1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엔진을 만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었던 그 엔진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병렬로 하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유,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다 뭐냐? 한번 성공했다면 그 노하우의 소중한 노하우를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만큼 한 번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이고 한번 성공한다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계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형 발사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드는 그 한국형 발사체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